그런데 정부를 때리는 건 참 쉽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네. 약이 안 듣는다고 때리기는 정말 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때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명수 기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의 KAYS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전세금 10% 올라갈 때는 응 나가 하더니 지그들 길바닥은 차갑고 우리 길바닥은 따뜻하냐? 진짜 아 진짜 명물이다, 진짜 명물. 핵사이다. 물이라고 하니까 이분도 집이 없어요. 나도 물이야. 나도 물이야. 아, 길바닥 추워요. 입 돌아가. 98.5%를 올리는 댓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PAR 파크님께서 최근 몇 년간 집값 두세 배 뛸 땐 무주택자가 얼마나 힘든지 별도로 분석했던가? 근데 그까지 10% 내리는 전세값 때문에 유주택자 걱정을 다 하네. 사람들이 정말 속상할 거예요. 이런 기사 보면. 그럼요. 그 전세값이 막 오를 때는 보통은 르포 기사를 하죠. 분석 기사를 잘 쓰지는 않죠. 제가 봤을 전세가율이 때는 뭐 90몇 프로, 뭐 100% 넘고 막 그런 거 네. 르포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발동동 눈물 뭐 이 정도의 그냥 사례 하나 뽑아가지고 쓰는 그런 르포 기사는 봤어도 이 정도의 뭐 계산까지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사는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배 말한 것처럼 세입자는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입을 원하는 사람의 그쵸. 수는 가늠하기 네. 어려운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늠할 수 있으니까 몇 네.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기사 쓰기 쉬워서 이런 걸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보는데 한국 경제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파성이라기보다는 선정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등 급락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야만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구나. 아, 급등 급락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급 근데 이런 이제 거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라거나 이런 게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품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의 품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눈물, 뭐 공포, 발동동. 이게 쇼크, 불안, 쇼크 이런 말이 너무 최악.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위기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위기예요. 항상 급등이고 항상 급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급등해야 급락해야 이게 우리는 사실 기준이 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바로 직전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는 것을 받아서 쓰는 거라 너무 단기적으로만 나오는 거죠. 바로 1년 전, 바로 6개월 전만 비교를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는 10년 그래프나 20년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 번도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 근데 그래프가. 10년 그래프, 네. 20년 그래프 본 적이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값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00년 그래프도 나옵니다. 야.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안목으로 네. 정말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굉장히 긴 안목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공포에 빠지는 것도 기사의 죄악입니다. 그거. 잘못된 언론이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눈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0년 그래프를 그렇죠. 제공해주는. 그러면서 급등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야 갭 투자하면 요새 좋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몇 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부추겼던 것도 한국 언론이었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책을 내면 아 젊은 사람이 무슨 뭐 아파트 뭐 매체로 맞아요. 100억을 벌었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또 선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보도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급등 급락을 조장하는 보도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살짝 떨어져서 네. 항상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플레이어들처럼 막 투자를 하는 것처럼 또는 본인이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파성의 문제. 어떤 정부가 미워서 계속 야 집값 급등했으니까 너희들 정부 정책이 잘못됐어 라는 그런 정파성 문제 또는 무슨 뭐 급락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뭐 규제 완화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의도보다도 네. 더 큽니다. 선정성. 선정성의 문제가.
그게 눈에 확 띄니까. 시야를 제가 보기는 좁게 그래요. 보는. 예. 그렇습니다. 시야를 좀 오늘 말씀대로 들어오면 이제 100년 그래프, 10년 그래프 보면 이게 원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아 이게 그냥 올라가는 추세구나라고 그쵸. 하면서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이걸 요만큼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맞아요. 이 난리를 치고 맞아요. 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마음을 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회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급등급락이라는 말을 쉽게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렇죠.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선진 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최경 선배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제가 자본주의 여의도의 현인.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를 배우려면 좀 제대로 배우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선배 말대로 그렇게 네. 막 계속 이러는 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 불안 이런 거를 오히려 반영할 수 조장하는 있는 거예요. 거네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돈 먹고 진짜. 돈 벌기 투기다. 뭐 이런 식의 도박적인 그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아 너무 훌륭하시다. 예. 진짜 너무 오늘 뭔가 좀 시야가 트인 느낌이야. 일이 근데 물론 또 일비하지 집에 말고. 가면 또 이제 내일의 집값이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만큼은 진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다음 댓글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네요. 혹시 내가 왜 하고 있지? 오규정 기자가 우리 4번 댓글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에서 파이어 땡땡땡님이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떨어져서 불안하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깡통 전세일까봐 불안하고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가 아깝고 우야다가 이렇게 됐지 하셨습니다. 참 한숨 쉬시는 그러니까 씁쓸한 아, 댓글이네요. 댓글들이 다 슬퍼요 너무. 전반적으로 슬퍼요. 사실 안 떨어졌어 이 얘기를 해야 돼. 안 떨어졌어요. 호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값 가끔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가 강병수 호가 뭔지 모른다? 설마 이거 이런 붙여줘야죠. 고민이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 병수가 집 많지 너. 네? 집 여러 병수는 채지 집이 너. 없죠 지금. 집이 너무 없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맞아. 모르면 행복해. 그러니까 이 가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들 아니면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기 근처에 공인중개사에 전화해 보면 뭐 자식한테 증여할 때, 뭐 누구한테 지인한테 넘길 때 이럴 때 싸게 떨어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거래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마치 엄청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집 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요 그런 기사 보면. 이거 정말. 오규정 짜증나. 요거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해드리면 한국 언론이 특징이 뭐냐면 집값과 관련해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집값과 관련해서 무엇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 요인밖에 안 나옵니다. 수요 공급? 아닌가? 정부 정책.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근데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BBC, 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면 정부 정책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정부 정책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완전히 다 변해가지고 집값이 그냥 떨어지고 올라.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예요. 조선일보가 뭐 알고 봤더니 완전 정파성이요. 저쪽에. 그러면 다른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에 네. 집값과 연동해서 꼭 나오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집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돈. 유동성. 소득이에요, 소득. 늘 소득이 나옵니다, 소득.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이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올랐으니 영국의 주택 가격이 충분히 어퍼더블하다. 살 여유가 있다. 아니면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PIR이라고 해가지고 Price Income Ratio. 네. 그래서 집 가격과 소득 간의 비율을 가지고 배율을 가지고 그게 작냐 크냐를 가지고 그게 진짜 민생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오르는 그 수준에 비슷하게 집이 쓱 오르면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 그래서 제가 집값이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꼭 연계해서 서민 경제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택도 없이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돼. 네. 라는 식으로 기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화랑이어야 돼. 저번에 느낀 건데 국민 소득이랑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선배 나오셨을 때 뭔가 약간 최경영의 경제학 플러스 언론학 강의 들으니까 약간 눈높이 강의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강병수 자리 계속 적고만 있어 오늘. 근데 이제 선배가 다 지금 적고만 있어. 선배가 말해준 그 말씀에 네. 가장 적합한 기사를 제가 하나 구해왔습니다. 예. 이게 어제 기사인데 네. 동아일보 기사예요. 제목은 집 사겠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점점 심해지는 부동산 거래 절벽. 절벽. 또 아까 또 말했지만 클레어. 좀 센 선정성. 표현. 뭐라고 했냐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수자와 기존 집값을 고수하는 매도자 간의 예상 가격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서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라면서 누구 탓을 하냐? 정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거래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가 거래 침체나 절벽 단계를 넘어 거래 종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거의 절벽도 약해. 종말 이제. 야, 엔드. 뭐가 더 센다는지 찾아봐 막 이런 거 아니야? 아포칼립스, 다른 뭐가? 아포칼립스. 터미네이터야. 없어 종말이야. 이 다음은 뭐야?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훈훈하게 걱정을 합니다. 네. 이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된다라면서 간간히 나오는 급 매물이 시세로 굳어져서 하락폭이 더 커지거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내놓는 상황에서 급하게 내놔야 되는 사람이 너무 싸게 내놓는데 그게 시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락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더 싸지거나 아니면 억지로 눌러놓은 수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고 이제 네. 이런 똥 참는다고 하죠. 똥 참기를 하다가 억지로 힘들겠다. 힘나 갑자기 푸악 하고 다 싸는 거예요. 아왜 이래? 진짜 오늘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격이 푸악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다. 내가 꼭 집값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전 이게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전혀 네. 없어요. 정부 정책과 가격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만 있는 거고 저기에서 쓰는 단어가 정말 정말 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를 그쵸, 거래 쓰잖아요.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정상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또 선배 이것도 나왔다 또. 이거. 그런데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에서 거래 절벽은 누구가 봤을 때 거래 절벽입니까? 매도자 아니면 뭐 아니 거래 절벽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당사자는 거래 부동산 거래 중개업소예요. 네. 10억짜리를 지금 하면 수백만 원을 버는데. 버는데 6, 700만 원을 버는데 아니 거래가 절벽이 되면 당장에 수수료가 그렇죠. 힘들 수 있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네.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세입자들 관점 그리고 일반 1가구 1주택 관점에서는 일단 1가구 1주택은 상관이 없고 그렇죠. 예? 주거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래 절벽인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선배 그리고 거래 절벽이라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에서 그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라 볼 그렇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래 그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인 거죠. 그게 하나의 그 시장 가격 조정의 하나의 과정인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손, 인비저블 핸드. 이제 다 아담 배웠다. 아, 좀 오늘 뭔가 좀 이제 다 배웠다. 네. 그래서 사기를 여기서 치는데 시장 정상화는 거래가 많은 것만 시장 정상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네. 거래가 적은 것도 그냥 시장인 거야. 그렇죠. 시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금리가 인하됐을 때가 시장 정상인 거고 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시장이 정상인 거예요. 네.
단지 시장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시장인 거지. 근데 그것만 거래가 화랑돼 있을 만 정상이다. 때만 정상화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붙이는 거죠. 사기지 사기.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어제 딱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죠, 우리 다 아는 건데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시장을 왜곡한 이런 기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맞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우리 홍성희 기자가 5번 댓글. 네이버에서 HTS님이 다른 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9.13 대책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부동산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 이렇게 했습니다. 9.13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무리해서 대출을 사기. 조여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못 받는 동안 소득이 우리가 차차 늘고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 국민 소득이 계속 늘어가는 동안에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골든 클로스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집 가격이 차츰차츰 내려가고 소득은 차츰차츰 올라가서 네. 그 사람들이 살만한 여건이 네. 되고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보통 한 30% 정도 받는 것을 안전하다고 보는데 네. 30에서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한테 미래의 집 가격은 계속 안정화되겠구나. 하향 안정화되겠구나라고 하면 집을 포기하거나 미래를 포기하거나 뭐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3포 세대가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집이 가장 힘들죠.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네, 다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이분 이제 9.13 대책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지금 아까 선배 말씀하셨던 거는 그렇게 가면 정말 이상적인 거지만 그렇게 가기에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집은 실제로 필요해. 내가 살 집이. 몇 년 안에 필요해. 네. 집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에다가 뭐 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부동산 담보로 그러니까 소득과는 관계없이 담보물이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주택자한테는 그래서 혜택을 좀 주잖아요. 1주택자도 서울은 40%예요. 음. 근데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인데 소득이 뭐 둘이 합쳐서 연봉이 뭐 7천만 원이 안 돼. 7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아무튼 그 기준선에 미달했을 때는 조금 더 네, 예, 맞아요. DSR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아무튼 당장 제가 쉽지 버는 않아. 소득 저희 네.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버는 소득으로는 못 살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사고 싶은 게 마음이라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네. 결국은 세대 문제 그다음에 시대 언제 태어났느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가 네.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주택이나 경제 문제가 다 누적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판이. 가령 그렇죠. 독일이나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판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네. 잘 유지가 된 거지.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주거에 관해서 별 걱정을 안 하고 그렇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미래 세대도 네.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판이 투기판이 이미 됐었던 형성이 거예요. 돼 있는, 네. 30년 동안 네. 급속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도시가 팽창한 거예요. 서울이 사실 일제 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서울이 25개 자치구입니다. 서울이 근데 이제 일제 말에 1945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으로 보면 한 5개 구예요. 종로 서대문 해가지고 네. 5개 구 정도 됩니다. 네. 한양이라는 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3개 구로 늘어나고 네. 그 다음에 영동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영등포의 동쪽이잖아요. 네. 그게 강남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25개까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기간이 3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집을 많이 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그동안에 자산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죠. 물론 소득도 많이 올랐지만 네. 그 상황에서 미래 세대는 GDP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더디고 낮아지는데. 예. 자산 가격은 이미 올라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맞닥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해법이 장기적 해법 말고는 예. 당장의 해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가 네. 보기에도 답답해요. 네. 답답하실 것 같아. 네. 특히 젊은 청년층은 아 이거 우리 무슨 뭐 뒤통수 맞은 거지.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라도 어떻게 네. 네. 해볼까 이런 생각. 근데 그것도 없는 그것도 없는. 흑수저 같은 경우는 네.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 OHOH 땡땡땡님이 나는 언론이 보통 월급 받는 청년이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거나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네. 자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보통 월급 받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게 정말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 계층 사회잖아요. 계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층 사이에 어떤 오가는 게 이제 계층 이동. 이게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사실 그건 계급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게 공고해져가지고 아까 선배가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거와 어떤 가정과 뭐 자기 취미 생활과 삶을 영위하기 노후와 이런 걸 좀 굉장히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아까 선배 세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옛날에 그냥 대기업 다니면서 그때 은행 금리가 막 10% 넘었잖아요. 그때는 막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높은 금리에다가 막 부동산은 계속 뛰고 계속 오르고 그런 시절에 이제 고성장 시대에 살았던 이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세대는 이제 네. 저성장 세대인데다가 지금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선배 말한 대로 답답하다는 말밖에 정말 언론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라도 좀 돈을 잘 모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기회를 좀 노려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정부 정책이 나왔다거나 이런 거를 취재를 해서 써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서 집 거래가 안 되니까 집값 다시 활성화시키 집값 올려라 이런 기사 하나 쓰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큰일 나죠. 미치고 네. 가계 부채가 터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 데 네.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급등을 해도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집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라라고 그렇게 말해드리기는 참 선뜻 민망합니다만은 이런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을 가진 가구가 55%입니다. 네. 거의 모든 선진국이 100% 집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은 없어요. 네. 대부분은 60%에서 멈춥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거네요, 그래도. 이제 한 5%, 6% 정도밖에 네. 미국하고도 네. 차이가 안 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공임대 정책이나 네. 우리 특이한 이 전세 전세. 제도인데 가격이 어떻게든 안정화되고 네.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츰차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왜냐하면 55%나 소유를 이미 하고 있고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요. 예. 많이 소유해봤자 60%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별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정부도 많지 않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건 간에. 그런데 정부를 때리는 건 참 쉽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네. 약이 안 듣는다고 때리기는 정말 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때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선배 두 번째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감상이 어떠신가요? 해보셨는데.
전 즐겁습니다. 엔터테이너니까. 예. 엔터테이너. 예. 아 오늘 근데 좋았어요. 젊은 예. 예, 젊은 아니, 기자들하고 함께 예,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방송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엔터테이너였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준 선배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내가 잘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화가 나네. 뉴스 보다가 현피 뜨고 싶은 기자가 생겼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대신 싸워드릴게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심약자를 위한 이 방송용 대듣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심약자. 그리고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많이 들어주세요. 4시 10분에 네. 시작합니다. 선배가 네. 정식으로 한번 광고해 주세요. KBS 일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월요일부터 금요일 4시 10분 꼭 청취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최경영 기자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대부분 대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잠깐. 아, 좋아요를 눌러봐. 넌 행복해지고. 구독 버튼 눌러봐. 넌 집이 생기고. 생기겠냐? 생기겠냐?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와. 아 좋았어. 이거 근데 이거 뭐가 있어요? 빠져들었어요. 좋아요를 눌러봐. 넌 행복해져. 이거 이게 뭐가 그거잖아. 허경영. 허경영. 좋아요를 눌러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야. 의미를 못 찾아.